이번엔 6시간입니다. 기사 볼까요? 오전 오후 6시간 릴레이 이 대통령 극한 국무회의다. 국무회의 지난 5일에 1차가 있었고요. 어제 2차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국무회의를 했을 때 3시간 40분이 걸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 첫 국무회의 오전 10시에 해서 김밥 먹으면서 김밥이랑 물 먹으면서 더 했어요. 그래서 3시간 오후 1시 40분에 끝났다라고 말씀을 저희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있었던 국무회의는 심지어 6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오전 10시에 시작을 했는데 일단 11시까지 하고 11시에서 1시 사이에 시진핑 주석이랑 통화도 하고 좀 점심시간도 있었고요. 그리고 1시부터 4시까지 추가로 또 했다라는 거죠. 네, 이게 최수영 위원님. 최수영 위원님도 대통령실 또 경험 있으신데 네. 물론 이 중간에 뭐 점심 먹는 시간도 있긴 했습니다만 6시간 국무회의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사실 국무회의가 2시간 잘 안 넘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전 시나리오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사전에 이미 다 국무위원들에게 배포되는 회의 이제 목록이 있어서 다 갔고 그다음에 대통령 모두 말씀 등등등 이제 사실 이게 어찌 보면은 돌발성을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사실 그 주어진 의제와 회의 사전 목록에 따라서만 하는 건데 이렇게 6시간씩 했다는 건 말 그대로 회의를 한 거죠. 말 그대로 회의죠. 이게 회의라는 게 약간 난상 토론의 형식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모두 가미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시간 국무회의는 또 다른 이재명 그 시대를 또 상징하는 또 하나의 또 키워드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찌됐건 이 대통령의 이런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의욕적이고 보기 좋다. 다만 초심을 잃자고 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초기에 네. 이런 어떤 말하자면은 퍼포먼스적 성격이 아니라 정말로 실용 정부를 추구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임 정부의 장관들과도 이렇게 격의 없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면 정말 본인이 임명한 장관들하고 국무회의 할 때는 이건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말하자면 계속 앞으로 유지해 주길 바라는 그런 네. 생각도 있습니다. 네. 사실 어제 6시간 국무회의가 있고 난 다음에 제가 들은 거는 어떤 뭐 부처는 밝힐 수 없습니다만 뭐 부처에선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니 이제 장관님 일정 짤 때 국무회의 있는 날은 위를 다 하루 통으로 비워놔야겠어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김진욱 대변인님 사실 1차, 2차 국무회의가 3시간 40분 그다음에 어제 6시간이었거든요. 국무회의는 계속 이 길이로 가는 겁니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초기에 지금 인수위 없이 이제 정부가 시작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각 부처에 대한 궁금증도 좀 되게 많으시고 특히 민생 현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그 정부의 준비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무위원들, 각 부의 장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토론은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는 상황이 된다면 아마 과거에 약간 제가 청와대 근무할 당시에도 2시간을 넘겼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네. 한 아침 10시 정도에 시작을 하면 점심시간 전에는 대체로 다 마무리가 됐는데 이렇게 이제 도시락까지 먹어가면서 하는 국무회의는 초기에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뭐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은 그 이상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저는 뭐 이렇게 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되신 국무위원들하고도 네. 이 정도 소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특히 이제 이 그 기사 제목에서 나왔습니다만 극한의 국무회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일하는 공무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관께서 대통령과 6시간 동안을 회의를 하고 왔다면 네. 상당히 많은 논의 내용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국정의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면 각 부처에서는 또 그에 따른 상당한 준비를 또 뒷받침하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 조직은 상당히 극한 직업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이미 뭐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좀 초췌해진 며칠 상간의 초췌해진 뭐 강훈식 비서실장의 모습이라던가 이 강 대변인의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좀 이 얘기가 이미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근데 대통령실 이 비서진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 그러면은 다 같이 매우 힘든 그런 극한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도 지금 같이 주셨습니다. 네. 근데 말씀처럼 지금 사실 어제 국무회의가 첫째 날도 그렇고요. 두 번째 국무회의 어제도 그렇고요. 말씀 중에 살짝 나왔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국무위원들과 한 회의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짝 좀 어색할 수도 있긴 한데 어제 이 대통령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우리 총리 권한대행님을 포함한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들 더 바빠졌죠, 평소보다. 어려운 환경인데 다들 열심히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국민들의 대리인이지 뭐 특정한 인연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순간순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순간도 놓치지 말고 우리 5,200만 국민들의 삶에 달린 일이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인연으로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장관들을 좀 다독였다. 왜냐하면 이 장관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그 장관들인데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과 함께한 국무회의다 보니까 우리가 인연으로 일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일을 좀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최수영 의원님. 어제 국무회의 안건이 뭐가 있었냐? 이 세계 3대 특검이 어제 안건으로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 특검들 그동안 계속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했었던 그 특검들인데 요게 또 공교롭게 안건으로 올라갔는데 이 장관들은 그 전에는 반대를 했었다가 어제는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였다는 거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딜레마였죠.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그 윤석열 정부 때 계속 비슷한 안건, 비슷한 법안이 계속 올라왔는데 계속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데 그 거부권을 행사하는 행위 자체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모든 관련 부처의 이제 그 장관들이 반대를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약간 반대 토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언론 보도를 쭉 보니까 이제 뭐 이게 말하자면 특검이라는 거는 예외성, 보충성을 원칙으로 하는데 뭐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또 혹은 이게 통과됐을 때 초기 정부에서 또 반대 진영의 또 반발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건 저는 제가 보기에 이 대통령이 잘 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거 들어주지 않고 이거는 뭐 내 공약 사항이었고 국민들이 원하니까 국무에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말하자면 6시간 회의도 좀 퇴색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충분하게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이제 회의가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참 장관들, 국무위원들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입장이었을 겁니다만 근데 공직자의 숙명이 그렇습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도 잘 표현했지만 대통령이란 직위는 사실 그러니까 지지자들로부터 출발하지만 사실은 국민을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현실 정치인이자 국가 지도자라는 이중적 위치의 숙명적인 어떤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공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무위원은 정파적 색깔을 띠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대통령만 띠는 거지 국무위원들 띠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제 그 딜레마적인 상황이었고 매우 곤혹스러웠겠지만 다만 저는 이 대통령이 이런 것들에 대한 여론들을 들어주고 공표했다는 거 그거는 매우 좀 그나마 어떤 그 국민적 합의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었던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약간 어제 특검법을 이 의결을 하기 전에 약간의 좀 얘기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윤 정부 관료들 특검법 반대에 이 대통령 다 말씀하시라. 그러니까 어제 특검법 처리를 놓고 실제로 이 윤 정부의 이 국무위원들은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대통령 다 말씀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 이건 사실 좀 눈길이 가는 포인트인 게 김진욱 대변인님. 사실 대통령과 두 번째로 만나는 국무회의 자리에서 이 법은 이래서 안 되고요. 저건 저 법은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였던 것도 좀 눈길이 가긴 가는데 다 말씀을 또 하시라라고 하니까 또 말을 하기도 했을 거예요. 이 대통령의 스타일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 대통령께서 요즘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 특히 뭐 그 대표 시절에도 그랬습니다만 실용주의 그리고 토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본인의 뜻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다 들어보고 그 안에서 내용을 정리하고 수용하고 또는 그 과정 속에서 집단지성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런 부분들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분이고 그 과정들이 지금의 국무회의에도 그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 회의를 주도할 때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 어떤 분위기를 만드냐에 따라서 그 회의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특히 이 회의를 주재하시는 분이 본인의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으로 쏟아내거나 했을 때 과연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자유로운 본인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러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특히 대통령이라는 직위에 있는 분이 회의를 주재하는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정말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실 것 있으면 다 말씀하시라고 얘기하니까 특히 특검법과 관련해서 뭐 법무부 차관이라든지 국방부 차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점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나도 고민이다, 나도 딜레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다라는 것이고 네. 그런 과정들이 아마도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국무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제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입법권을 국회에 다시 돌려드리는 거다라는 표현을 쓰신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입법을 그동안 국회에서 해가지고 정부로 보냈을 때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거부권, 소위 제2 요구권이라는 걸 가지고 그 거부했을 때 이게 행정권과 입법권이 충돌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 지점을 어제 대통령께서 그 존중하겠다. 앞으로 입법부의 입법권을 존중하겠다라는 의사도 명확하게 밝힌 부분,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국무회의에서 눈길 가는 건 사실 이 부분도 있었다. 국회 입법권을 돌려드리겠다라고 얘기한 이 부분도 그동안의 윤 정부에서 있었던 거부권에 대한 이 확실한 이재명 정부에서 좀 바뀌는 그런 포인트라고 좀 볼 수 있겠다라고 또 콕 집어서 한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근데 어제 있었던 이 국무회의, 첫째 국무회의, 이 두 번째 국무회의 모두 윤 정부 국무위원들과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한 국무회의 자리였었는데 곧 바뀌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과 국무회의를 해야 될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그래서 어제 땡땡부 장관 여러분이 좀 추천을 해주세요 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이재명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입니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또는 이메일, 쪽지나 편지를 보내주시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들으셨죠? 장관 차관할 사람, 추천할 만한 사람 있으면 누구나 다 좀 추천을 좀 해주세요. 어디에 홈페이지에 홈페이지에 해도 되고요.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이 공식 SNS 그리고 뭐 이메일 아니면 뭐 다른 데 쪽지로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지금 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추천 첫날 이재명 대통령의 SNS가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추천받은 사람은 법무부 장관의 박은정 의원, 공수처의 최강욱 전 의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라고 해서 저희가 가봤습니다. 직접 페이스북. 갔더니 이런 글들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이 댓글이 한 2,400개가 넘게 지금 달려 있었어요. 누구냐? 법무부 장관의 최강욱, 조국 전 장관, 검찰개혁 잘할 것 같아요. 문체부 장관 유홍준, 이 여가부 장관의 양희은 씨. 그래서 왜 양희은 씨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여가부 장관의 양희은, 복지부 장관의 유시민 등등 이런 글들이 올라왔다. 심지어 사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뭐 누구 추천했어요. 라는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최수영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좀 순기능적 측면도 있다고는 봐요. 그러니까 국민 주권 시대를 여니까 국민 주권 정부답게 네. 하겠다. 뭐 의도는 좋죠. 뭐 참여정부 때도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유사한 걸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벤트성으로 끝나지 않게 해서 중요한 건 결과물이잖아요. 사실은 네. 과정이 우리가 뭐 어떻습니까? 근데 결과가 그럼 그 아주 이 의도와 그다음에 어떤 이런 기능들을 잘 반영해서 제대로 된 사람들을 뽑았다면은 이거야 저 박수 받을 일이죠. 그런데 잘못하면 이게 정작 코드 인사하고 팬덤 인사의 어중간한 결합 지점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종의 내가 뽑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여론의 힘을 빌린 일종의 알리바이용 인사가 또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올바른 인사 시스템일 수 있는가? 그러니까
뭐 집단 지성이라는 말은 그럴싸하지만 실제로 집단 지성이라는 말을 잘못 해석하면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지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하.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의 책임도 아니란 얘기인 것처럼 집단 지성이라는 아주 일종의 그 모호한 말, 그다음에 아름다운 말로 포장되어서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근거로 삼는 일종의 알리바이형 인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를 잘 살리려면 그러면 추천에서부터 임명까지의 과정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추천되었고 이렇게 받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 찾았고 이렇게 검증해서 임명했습니다라는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추천만 해놓고 결과는 이렇습니다 하면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임명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이런 객관성, 그다음에 뭐랄까 투명성, 체계성들이 반영된 인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 자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된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완적인 차원으로 제시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런 방법 상당히 좀 이 호평을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우려되는 게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코드 인사, 팬덤 인사, 알리바이 인사가 될 우려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추천되는 사람들을 마치 인기 투표하듯이 가장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을 장관에 임명하겠다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지금 이제 각계각층에서 본인들이 소신껏 묵묵하게 일하고 있는 많은 숨은 인재들이 있으니까 그런 인재들이 우리 이제 물론 이제 국가는 지금 국가 인재풀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네. 등록되어 있는 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또 일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일을 맡겨놓으면 잘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네. 미처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풀 바깥에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분들도 추천해 주시면 같이 놓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정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 주시는 뭐 코드 인사나 뭐 팬덤 인사 뭐 이런 걸 우려하실 건 아니고 저기에서 추천 받으신 분들도 이제 몇 배수 안으로 추려지고 그렇다 보면은 정상적인 이 인사 검증 시스템 그 테이블 위에 올라올 것이고요. 그 테이블 위에서 논의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으로 가는 이런 기존의 인사 시스템을 그대로 가되 초기에 인적 풀을 더 넓히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 제도가 활용될 수 있겠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순기능적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사실 코드 인사, 팬덤 인사, 뭐 알리바이 인사를 이 의혹을 가질 수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순기능적인 부분이 훨씬 크고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다른 건 다 기존의 시스템대로 똑같이 이 차곡차곡 청문회까지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요번에 인사 관련해서 바뀌는 게 또 하나 있죠. 경향신문 같이 볼까요? 법무부 인사관리단 3년 만에 폐지, 고위공직자 검증 다시 대통령실로. 대통령실에서 국민 추천으로 추천을 받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검증도 이제 법무부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다 갖고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아까 나온 얘기, 투명성이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 추천을 받고 검증까지 하는 주체가 다 대통령실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더 뭔가 투명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